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연입니다. 지난해 여름 과학계는 힉스 입자로 추정되는 입자의 발견으로 술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달 초 힉스 입자의 존재를 확인했고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언한 영국의 물리학자 피터 힉스 박사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는데요. 힉스 입자 참 어렵기도 한데 과연 힉스 입자가 확인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과학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 피터 힉스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했네요. 네. 작년부터 이 힉스 입자가 발견되었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달 초에 힉스 입자의 발견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CERN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계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입자에 대한 그런 비밀을 밝혀냈다. 이것이 이제 그 과학계의 인정을 받아서 드디어 노벨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힉스 입자는 1964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피터 힉스 박사가 제안했던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휘소 박사라고 계십니다. 네. 정말 천재 물리학자였는데 그분이 힉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도 관련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에는 우리가 이제 표준 모형이라고 해서 12개의 기본 입자가 있고 그 입자를 서로 연결시키는 4개의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들한테 질량을 주는, 어느 입자는 질량이 얼마다 하는 그런 질량을 주는 입자가 바로 힉스 입자예요. 그러니까 각 입자에다 질량을 주다 보니까 신의 입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입자가 뭐 얘는 무게가 얼마다 하는 걸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힉스 입자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 초기에 만들었다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지상에서 가장 큰 그런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우주 초기의 상황을 연출하고 거기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85개국에 1만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고 이 입자 가속기의 크기가 둘레가 27km나 됩니다. 네. 이 거대한 입자 가속기에서 우주 초기의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이제 이 힉스 입자를 만들어낸 건데요.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고 합니다. 뒤에 99 뒤에 9가 4번 이상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확률이냐면 300만 번 정도 실험을 했을 때 한 번 정도 오차가 나올 정도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확실히, 그러니까 이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에서는 확신을 하는 거죠. 300만 번 실험했을 때 한 번 정도의 오차가 나오는 거니까 있는 것이 맞다 하는 건데 사실 아직도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표준 모양에 의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4에서 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95% 정도는 암흑 물질이니 암흑 에너지니 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 정도가 이 힉스 입자의 발견을 인해서 표준 모형이 거의 이제 확실히 되는 건데 네. 우리가 95% 이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계의 모든 신의 영역을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멀지 않았나. 네. 아무튼 우리가 표준 모형으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학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세 어떤 모든 입자를 다 발견했다라고 이제 힉스 입자가 이제 확정을 져준 거거든요. 아무튼 대단한 발견인 것 같고, 하지만 앞으로 물리학에서는 나머지 95%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네. 밝히는 일들 앞으로 갈 일은 멀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힉스 입자를 발견함으로 해서 이제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우주의 존재론적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물리학계의 혁신적인 일을 어떠한 증명을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 첼라빈스크주에서 떨어진 운석의 나이가 태양계와 맞먹는다고 현지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첼라빈스크 운석의 나이가 태양계의 나이와 거의 맞먹는 45억 6천만 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우리 손에 들어온 운석이 천지창조 때 생성된 것이란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생성 과정의 역사가 운석 안에 숨어 있을 거라며 운석 연구가 태양계의 역사와 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러시아에 소 천체가 떨어진 사건이 발생했었죠. 엄청난 빛을 내뿜으며 떨어지는 모습은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CCTV 등에 생생히 포착되었는데요. 최근 이 운석을 조사한 연구진이 운석의 나이가 태양계 나이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래된 운석인데요, 교수님. 네, 그 태양계 생성 초기부터 존재했던 정말 가장 오래된 할아버지 운석이겠죠. 한 45억 6천만 년 정도. 그러니까 태양계 역사가 한 46억 년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태양계 초기에 만들어진 그런 운석인 것 같거든요. 지난 2월 러시아에서 엄청난 운석우 내지는 유성우 말들이 많았는데 히로시마 원폭이 한 33배 정도의 위력이었고 1,500명 정도가 부상이 됐던 그런 큰 사건이었죠. 그때 이제 러시아 그 연구진들이 그 떨어진 운석 그 구멍이 뚫리고 그 호수 주변에서 한 수백 킬로그램 정도의 운석을 채집을 했습니다. 그 채집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 측정이라든가 운석의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거의 태양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상했던 태양계의 생성 나이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나이를 가진 그런 운석이었다는 것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이런 소천체들이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우리 지구의 중력으로 끌려와서 대기권을 타다가 남아서 운석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태양계 초기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열쇠가 되는 운석인 것도 같아요. 아무튼 46억 년 지구에 존재하는 암석들도 그렇게 오래된 거 없거든요. 보통 이제 지구에서 오래된 암석이라고 하면 한 30억 년 이상 되면 정말 오래된 운석이다. 그러니까 한 30억에서 40억 년 정도인데 태양계 초기의 그런 모습들이 지구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그 당시에는 화산이 폭발하고 다 용암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 초기의 그런 모습을 담은 운석, 그러니까 도유들이 지구엔 거의 없는데 이런 운석을 통해서 태양계 초기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소천체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주 돌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지구로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런 보통은 이제 해성의 부스러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행성에서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조각들, 또 소행성의 조각들인데 그 중에서 아주 가장 오래된 그런 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계와 이제 비슷한 천체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수없이 많은 별이 빛나는 이곳은 칠레. 더 정확하게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차이난토르 고원입니다. 이곳은 해발 5,0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한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구에서 가장 깨끗하게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지름 12m와 7m 크기의 안테나가 무려 66개나 설치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우주를 바라보는 66개의 눈이 보내줄 우주의 비밀, 기대해 볼까요? 와, 정말 아름다운데요. 알마에 대해서는 우리 별별 이야기에서도 몇 번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죠. 교수님, 드디어 마지막 안테나가 도착했네요. 그렇죠. 이제 그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 그 해발 한 5,000m 이상에 설치된 지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죠. 66대의 전파 망원경이 서로 연결되는 건데요. 짧게는 한 150m, 길게는 한 16km 정도까지 이 전용 차량으로서 망원경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6개의 12m에서 7m 정도 되는 이런 안테나를, 그러니까 전파 망원경이죠. 이걸 서로 연결해서 우주에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10배 이상 더 좋은 아주 가장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최고의 망원경을 건설하는 거였는데요. 지난 9월 말에 마지막 66번째 망원경이 설치되면서 이 알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이 전파 망원경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죠. 총 한 13억 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 망원경입니다. 아마 인간이 만든 가장 비싼 망원경, 그렇겠네요. 가장 큰 망원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우주의 깊은 곳까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좀 더 우주의 많은 비밀들이 밝혀지겠죠. 이 66대의 망원경에서 연결하다 보니까 엄청난 데이터량이 들어오겠죠. 이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도 굉장히 고성능인데 1조 7천억 번 이상의 연산할 수 있는 아마 지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면서 거기에 그 딸려 있는
컴퓨터도 지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드디어 이것이 완성이 됐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주의 엄청나게 큰 비밀들,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지 않았나. 우리의 눈이 그만큼 밝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주의 속속들이 볼 수 있는 이 망원경 때문에 이제 우주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망원경이 발명되기 이전 시대의 가장 위대한 관측 천문학자는 네모다. 정답은 티코. 평소 하늘을 볼 때 어느 정도의 별이 보일까요? 정말 밝은 별이 아닌 이상 구별하긴 힘들 것 같죠? 그런데 이 별들을 맨눈으로 관측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티코 브라인데요. 평생을 맨눈으로 천문 관측을 한 최고의 관측 천문학자라고 합니다. 그럼 티코 브라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망원경이 발명되기 이전 시대 가장 위대한 관측 천문학자. 그런데 저는 티코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주 작은 자동차가 먼저 떠올라서 괜히 친근한데요. 교수님, 이분 어떤 분인가요? 네, 정확한 이름은 티코 브라헤입니다. 네. 자동차 티코하고 좀 틀리죠. 네. 자동차 티코는 TICO고 네. 이 티코 브라헤는 TYCHO입니다. 네. 이 케플러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의 스승이셨어요. 네. 케플러를 통해서 우리가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지구도 돌고 있다라는 지동설을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천문학자가 이 케플러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갈릴레이도 있지만, 그래서 케플러의 행성 운행의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달이 어떻게 돌고 지구 어떻게 돌고 화성 목성이 어떻게 도는지를 다 우리가 밝혀지게 된 건데요. 케플러의 스승이 바로 이 티코 브라헤인데 케플러가 한 일은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거예요. 실제로 매일 밤 하늘을 보면서 네. 그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다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그의 제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제 법칙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티코 브라헤가 그 어린 나이부터 그 관측 자료를 단순히 본 게 아니라 다 기록을 했어요. 일일이 기록을 하고 그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케플러라는 위대한 천문학자가 나온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태양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주가 어떻게 기본 원리로서 움직이는지를 밝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티코 브라헤, 비록 이 사람은 지동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동설을 믿었던 학자예요. 네. 그래서 천동설을 믿었던 학자지만 그가 관측한 자료를 통해서 그의 제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가 지동설의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냈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갈릴레이거든요. 네. 갈릴레이와 케플러 같은 위대한 천문학자들이 나왔던 그 계기를 바로 이 티코 브라헤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또한 이 티코 브라헤는 1572년에 초신성도 발견했어요. 초신성, 태양보다 큰 별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1000년에 한 3번꼴로 나타나는데 인류 역사상 이 초신성을 발견했던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된 게 바로 티코 브라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전에도 폭발한 적이 있는데 그것들은 누가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것이 초신성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발견한 최초의 인물이 또한 티코 브라헤거든요. 아무튼 망원경으로 별을 본 것이 아니라 맨눈으로 별을 보면서 그 세세한 별들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기록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망원경이 발명되기 이전에 가장 위대한 관측 천문학자로 이름을 남긴 티코 브라헤였습니다. 네, 저는 이 업적뿐만이 아니라 역시 위대한 과학자들은 어떤 호기심, 자연에 대한 어떤 관찰력이 기초로 이루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오늘 어떤 건가요? 네, 10월 19일이 보름입니다. 네. 보름을 망이라고 하죠. 네. 이때는 우리나라에 볼 수 없지만 반영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영월식, 어렵죠? 네. 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면서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가는 것이 월식이잖아요. 네. 반영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월식은 월식인데 반쪽 그림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두 눈을 다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네. 한쪽 눈을 가리면 한쪽 눈은 보이고 한쪽 눈은 안 보이죠. 그래서 지구의 그림자 속에서 반쪽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이긴 보여요. 네. 양쪽이 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식은 일반인들은 거의 그 차이를 잘 못 느끼지만 네. 아무튼 지구의 반쪽 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가는 반영월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좀 관심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뭐 오늘 반영월식이 있다더라. 너무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반영식은 반그림자이기 때문에 빛만 약간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월 21일에는 또 커다란 유성우가 있습니다. 네. 유성우. 유성이 빛처럼 쏟아지는 거죠. 이날은 오리온자리 유성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저녁 7시 무렵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녁 7시 무렵 오리온자리 근처를 이 지구가 통과하면서 그때 유성우가 네. 떨어집니다. 네. 그 오리온자리 유성우는 헨리 해성이라고 들어봤죠? 네. 예, 70년마다 지구를 찾아오는 헨리 해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구가 통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헨리 해성이 남기고 왔던 부스러기들이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오리온자리 유성우는 시간당 한 20개 정도의 유성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1년에 볼 수 있는 3대 유성우라고 하는 페르세우스 유성우나 뭐 4분의 자리 유성우 같이 시간은 100개는 아니지만 시간당 한 20개 정도면 그래도 1년에 볼 수 있는 유성우 중에서 한 5번째 안에는 들어갈 정도의 유성우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21일 저녁부터 그 다음에 새벽까지 오리온자리가 이제 한밤중에 떠오르거든요. 오리온자리를 중심으로 유성들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소원 빌고 싶으신 분들 네. 예, 10월 21일 밤입니다. 그날 밤에 오리온자리를 중심으로 오리온자리 유성우가 있다. 이 유성우를 만든 기본적인 해성은 헨리 해성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21일 밤에 오리온 유성우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